오늘 건희 아빠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8월이고요. 오늘 한번 또 재밌는 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야빠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올해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때 한번 찾아뵙고요.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시청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 정말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단지는 많이 올라갔습니까? 금촌. 금촌이 좀 제가 브리핑 해드렸을 때 되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도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TV 한번 나가고 나서 되게 수요가 많이 몰렸대요. 네. 그것만. 금촌 재개발만. 나 그래서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저는 좋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가 나가가지고, 첫째 분이 사시니까는 2천이 오르고요. 두 번째 사시니까 그 다음에 2,500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한 2억 5천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6월 정도에 돼서 다시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이 또 급락하면서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제 이주비 대출이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금매가 나오면서 또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와 지금의 반응에 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침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 안 남기시고 가서 그거 사셨군요. 조금 반성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를 찍으면 안 되는구나. 샘플로 얘기한 건데 사실 이렇게 사례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 네네네. 그것만 좋다고 가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지구가 5개 지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또 이제 그 뉴스테이라서 일반 분양이 없는 것은 더 사실입니다만 괜찮아요. 뉴스테이라고 뭐 7년 있으면 또 일반 분양으로 다시 또 나오고 막 그런 그 틈새 시장에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금천만 얘기하니까 금천만 우르르 가시더라고요. 조금 반성했습니다 그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뀐다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약간 반등?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또 조용해지는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치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이제 대구장 같이 조금 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지방이 있고요. 중견 쪽에 있는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안 나가는 지역도 있고 좀 이제 좀 그 상반기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계속 대구장 같이 안 좋아질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전망을 하실 때 이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서울시장이 한 20% 정도는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뭔 소리냐 지금까지 와서 약간 조정장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보합이라든지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뭐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장단점을 좀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양분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분면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최대의 이슈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풀어줄 거라는 이제 심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요거는 조금 별도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 마지막 남은 이 키카드 이제 취득세 이 취득세 구간도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내년 초쯤에 이제 취득세까지는 완화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이제 요즘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제 좀 그런 정책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취득세 구간을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속 기대감,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 역대 정부 30년을 봤을 때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하락장이 온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아직 불씨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론자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제유가. 금리. 요즘에 이런 것들이 되게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안 들어가고 전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칩상하는 입장이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금리가 높아질 때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도 있었고요.
금리가 높아질 때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50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했을 경우가 50, 하락했을 때가 50이라서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과대 포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금리가 또 상승하기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뭐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또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멈춰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체력이 갖고 이제 이런 거를 그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오게 되면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또 반대적으로 하락장을 또 봐시는 분들은 또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제 이 금리,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뭐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또 한바탕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게 한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지금 하고 갑자기 나오는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여튼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반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죽어서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물량이 없긴 하나 그 다음에 사줄 사람도 없다라는 이제 퀘스천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제 매수가 없으면 이제 사줄 사람이 없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부동산 하락으로 간다는 게 이제 두 가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락에 대한 전망과 상승에 대한 전망 이제 둘 다 네네. 지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둘 다 그럼요.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아, 그럼요.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세요? 5대 5는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또 풀려야 하고 그게 또 시장에 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약세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게 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에 취득세 구간이 조금 풀려준다고 하면 저는 1년 안에는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외곽 지역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어지는 이제 강원도나 이런 충북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는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취득세가 지금 약간 허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취득세 구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약간 그게 탁 걸려버리니까 이게 네. 지방에 가고 싶어도 건빠님이 다 알려주는데도 못 가는 진짜 환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제 갭으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네. 지금 전세 대출 금리를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갭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네. 이게 좀 있긴 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월세 가속화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느냐 월세 사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서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 구간이 넘어가고 6% 구간이면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들이 또 저 세입자 입장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더 간다는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일가견에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려고 좀 생각하진 않거든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악영향이 나타나면 분명히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전세에 대한 이제 기존에 여론 전세가에 살았다가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갭을 메꿔주는 것이 저금리 금리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세가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한번 그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없어지는 건 더 어렵대요. 그래서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상충시켜 줄 수 있는 저금리 정책이 저는 분명히 좀 한 번씩 지금도 나온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르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다시 또 우리가 갭이 또 맞춰지는 순간 또 물량이 없어지는 순간 또 이런 것들이 심리가 또 살아나는 순간이면 저는 어느 정도 또 이런 지방시장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조금 어렵습니다.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쪽은 좀 힘들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방시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물량이 없고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지는 이런 곳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갭이 또 붙어있을 수 있고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지방까지도 같이 네. 지금 막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방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네. 지방 시장 이제 그럼요. 다 무너진다 이제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방 시장에 대한 침체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지금 갑자기 막 늘어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서울과 지방시장이 이제 그 이런 거를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상승하면 수도권이 약간 주춤하고 수도권이 상승하면 지방이 약간 좀 침체되는 현상들이 이제 2018년까지나 19년까지는 이제 같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19년 이후에 이제 그 파리 대책 이후부터는 지방과 수도권이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이제 그 거래량과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전국이 또 같이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수도권이 하락하니까 그러면 지방은 무조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약간 이제 각계전투한다? 갈 곳은 가고 조금 더 어려울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게 우리 또 투자자들의 의무잖아요.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시장이 또 살아나기를 대기하는 것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이 살아야 정책이 사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3년 장에 지금까지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쭉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시장도 무조건 죽었다, 서울시장도 무조건 죽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입주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그 경제가 계속 지금 살아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군산이나 또 울산이라든지 좀 요즘에 이제 파업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거제 같은데 이런 데들 다시 또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저는 틈새 시장에 생각하고요. 그런 지역들의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